오늘은 이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뭐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훌륭하다. 또 박정희는 욕심 많은 독재자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제 팽배하고 있는데, 그럼 박정희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박정희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길래 그렇게 폄하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죠.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도현이라고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박근혜를 이제 공격하는 얘기인데, 부모가 다 같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아주 많이 잘못해서 또 죽을 짓을 해서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험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정체입니다. 예.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현충원을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묘와 이승만 대통령 묘는 지나치고 곧바로 김대중 묘로 갔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싫고 또 이 나라를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도 싫다. 오직 문재인한테는 김대중 대통령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김대중은 누구냐? 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대중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게 역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어야 했고, 또 대통령이 돼서 저지른 여러 가지 역적 행위에 대해서 여적죄로 처벌이 돼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가 최고라고 최고의 인물로 여긴다. 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김대중은 뭘 했느냐? 이 나라를 파괴하고 북한에 넘겨주려 했어요. 예. 이런 김대중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진실을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진실은 거의 없어. 전부 거짓말, 왜곡된 거. 이런 것들을 김대중 기념관을 크게 비싸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전부 장식을 했어요. 그럼 박 대통령은 뭐냐? 대한민국을 건설한 박 대통령은 기념관 없어요. 저기 상암동에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이에요. 이게 바로 건설입니다. 산이 푸른 것도 박정희 기념관이고, 포항제철도 박정희 기념관이고, 대한민국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에요. 예. 여기에 벌써 문 후보의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마지막 순간을 보고 평가하는 게 이 정도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직을 했는가. 예. 박정희가 참 이 신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길러준 김재규가 있어요. 중앙정보부장. 그 사람이 어느 날 많은 사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귀신에 쓰였는지 박정희 대통령을 쐈어요. 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조사관이 이제 물으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셔야 당신이 빛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쏴버리면은 당신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김재규가 내 앞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나를 존경한다고 그랬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근엄해서 별로 사람들이 안 간다. 박정희 대통령만 죽이면은 자기 앞에 그 문정성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를 줄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다.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그래요. 그 시해를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가슴에 맞고 또 뒤로 가서 여기 머리에 대고 또 쐈어요. 예. 그 가슴에 쐈을 때 푹 이렇게 그 엎어졌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각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태연하게. 예.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김계원이라는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 요원을 시켜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국군통합병원 분소에 이제 갖다 놔 철통같이 경계를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군의관한테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 군의관이 검사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운명을 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지 몰랐어요. 군의관이. 왜? 허리띠가 너무 날것날것 이건 뭐 끊어질 정도의 정도로 날것날것해 있고 넥타이 핀이라고 찾는데 이건 뭐랄까 그 도금이 전부 헐어져 버렸고 또 여기도 한 것도 전부 도금이 헐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시계를 하나 찾는데 그것도 전부 뭐 도금이 벗어져 버렸고 도저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놓고 이 문재인 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재인 쪽 사람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인물들은 박 대통령을 어떻게 봤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사람을 인솔해 가지고 똑같은 견학 코스를 구경을 시켰는데 갔다 와서 10사람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니까 각자 본 게 달랐다. 각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만 봤다. 똑같은 걸 봤는데도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를 놓고 문재인 쪽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세계 유수 인물들이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자, 여기 그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키신저 다 아시죠? 미국에.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19세기, 20세기에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구한 혁명가들이 있었다. 5개다. 하나는 일본의 명치 유신, 두 번째는 터키의 게말 파샤, 이집트의 나세르, 페루의 벨라스코, 한국의 박정희다. 이 중에서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경제 발전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오직 박정희 한 사람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하고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성공을 시키려고 하다가 국가를 망친 사람이 있다. 바로 소련의 고르바초프다. 이런 얘기를 키신저가 했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먼저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한 소위 민주화의 토대를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를 엄청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신저가. 그 다음에 제3의 물결로 유명한 그 엘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는 그 나라 수준에 맞도록 적당히 통제돼야 된다. 예를 들면 1974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백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흑인들이 못 갔어요. 이게 당시의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도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미국에서도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있습니까? 예? 민주국가에서. 예. 자, 이렇게 이를 적당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놓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 박정희 편을 들었어요. 예. 박정희 모델은 누가 뭐래도 세계가 다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이다. 엘빈 토플러. 그 다음에 강대국의 흥망이라고 한때 유명했던 그 폴 케네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박정희는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정상급의 경제로 도약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푸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말로 쓰여졌든 간에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난 다 읽고 싶다. 예. 그는 내 모델이다.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는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가 없었다고 하면은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리관유, 소위 싱가포르의 이광유,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에 이익만 쫓았다고 하면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훈센 정총리들도 박정희 추종자로 유명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1970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마하티르에게 요청을 했어요. 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좀 견학을 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말레이시아에는 6집 걸러서 자가용이 한 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 계산으로는 한 한국에 35년 정도는 돼야 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본받고 싶어서 견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마하티르가 당신 같은 독재자 만나고 싶지 않다. 하도 한국에서 독재자 하니까 진짜 독재자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최고로 존경한대요. 예. 그 다음에 등소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내 멘토다. 등소평이. 예. 그래가지고 등소평이 뭐 빨간 뭐 까만 고양이가 됐든 뭐 하얀 고양이가 됐든 잘 살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개방을 해서 박정희 모델을 따라 가지고 오늘날의 중국을 지금 건설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후진타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새마을운동을 많이 연구했다. 그다음에 지금 상당수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김정일은 또 그 전에 소를 몰고 간 정주영 회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뭐 옛날에 유신이다 하고 박정희를 욕하지만은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지 않았냐. 서울을 봐라. 서울은 내가 보기에 도쿄보다 더 멋있다. 이건 민족의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문재인 쪽 사람들은요, 김정일 맛도 못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자, 그러면 간단히 세계인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박정희가, 잠시 좀 살펴봅시다. 다 아시다시피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44살이었어요. 지금 44살짜리들 한번 보세요. 애입니다. 그 44살 때 국가 이거 큰일 났다.
목숨 걸고 혁명을 했어요. 혁명을 해서 이제 보니까 이게 국가를 이걸 어떻게 뭐 그 경제 성장을 어떻게 배고픈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이게 깜깜한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제 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남한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반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도탄에 빠진 소위 배를 고른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걸 했는데 당시에 그 경제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1년에 1억 5천만 달러 당시에 해당하는 물자를 원조로 받았어요. 돈으로 받은 게 아니야. 물자를 받았어.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유연탄하고 석유하고 잉여 논산물하고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시중에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정부를 운영을 한 거예요. 국가를 운영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충 자금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그리고 당시에 실업률이 30%예요. 그리고 이게 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오니까는 도시에 농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게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자식을 공부를 못 시켜. 그게 서울로 올라왔어. 예. 그래서 그 서울에 그 불만 세력이 많이 생긴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았냐 하면은 당시에 160개국이었을 거예요. 160개국 중에서 159개, 9번째로 못 살았어요. 예.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어요. 자,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런 분석을 이제 쭉 했는데 그 분석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요만한 12번 책자가 있어요. 국가와 혁명과 나라고 하는 책자에 다 이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62년도에 그 케네디한테 갔습니다. 돈 좀 꾸러.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 당했어요. 못 만났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그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서독에 광부 500명, 그 다음에 간호사. 이거를 수출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수출해서 이 사람들이 받을 봉급을 담보로 해서 서독 정부로부터 좀 돈을 꾸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부 500명을 뽑는데 대학교 졸업생들이 거의였었어요. 대학교 졸업생들이. 예. 5만 명이 몰렸어요. 500명 뽑는데. 예. 당시에 취업난이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광부는 뭐 지하 1000km, 1000m, 1km, 지하 1km에서 일을 했고 간호사들은 매일 밤낮으로 시체를 닦았어요.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울었어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국가 중흥의 선도자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다 울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루프케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서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잠을 안 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쥐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쥐털을 가지고 이제 밍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코리안 밍크예요. 예.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어요. 그 가발 산업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기능공을 갑자기 양성을 시켰어요. 기능공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대학 가야 소용없다. 기술이 있어야 산다. 하는 정서가 사회에 팽배됐어요. 오늘날하고 정반대입니다. 예. 이 인프라가 생긴 거예요. 인프라 인력이 생긴 거예요.
그 기능공을 이제 양성을 해가지고 서독에서 열리는 매년 열리는 그 이 기능 올림픽에 이제 내보냈어요. 한국이 1등, 2등, 3등 다 차지했어요. 그 신문에 대서특필돼 세계.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다. 이렇게 각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특사들을 보내고 이제 대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값싸고 질 좋고, 그 다음에 그 선량한, 기능공들이 많이 양성돼 있으니 한국에 와서 공장을 좀 세워주시오. 그 사실이거든요. 1, 2, 3등 다 했으니까.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공단을 막 세우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공무원들 거기 개인 모터게 그냥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다 해줬어요. 공무원 개입하면 이거 안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그냥 불어났습니다. 일자리가 엄청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하면은 이게 말이에요. 기능공을 양성하더니 갑자기 또, 그 일본 뭐 서독 뭐 유럽 미국 이런 데 나가 있는 그 우리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을 전부 대거 유치했어요. 대거 유치해 가지고 키스트를 만들고 다 아시잖아요. 키스트를 만들고 카이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00명 규모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과학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외국에서는 이미 한물간 제품들, 뭐 이거 뭐 와이사스 그 직물 짜는 거라든지 세타 짜는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만드는 거라 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외국에서는 한물간 구식 제품들 이런 거 외국에서는 별로 안 쓰니까 외국에서는 사걸로 하니까 우리는 헌거에 대한 자료 뭐 이제 도면 우선 도면이 있죠. 도면이 있고 그 도면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스펙 기술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프차 한 대 만드는 그 기술 자료 TDP 테크니컬 데이터 패키지 그 TDP 양이 얼마냐? 한 10개 추록분은 될 거예요. 엄청나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수송선으로 전부 갖다가 한 번도 그때 당시 뭐 이거 뭐 손톱깎이를 만들어 봤습니까? 뭘 만들어 봤습니까? 그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한국 기업들한테 막 하나씩 준 거예요. 그 한국 기업이 그걸 가지고 뭐 까막눈이 뭐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이 다 보내줘 가지고 이거 도면 보는 거 가르쳐 주고 이거 읽는 거, 기술자료 읽는 거 가르쳐 주고 그 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 적당히 만들려고 하다가 과학자들한테 그냥 혼이 나고 기합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그 산업 인프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생산 인프라가. 예. 자,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공장을 세워주고 또 우리는 외국에서 한물간 제품들을 또 이걸 갖다가 우리 생산 기술을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또 이것저것 뭐 막 만드니까 그동안에 그 굶주렸던 그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족족 전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만들어내기 바쁘고 국민은 사서 쓰기 바쁘고 그러니까 경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 아시다시피 1973년에 이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1972년부터 연평균 13%씩 상승을 시켰어요. 경제성장. 이 기적인 겁니다. 제가 1974년도에 미국에 그 석사과정을 밟으러 갔는데 경제 공부를 하는데 한국의 그 한강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세계 경제에 이건 유례가 없던 이건 일이다. 이건 진짜 훌륭한 사례다. 어깨가 으쓱 커지는 거예요. 예.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코리아. 아주 코리아, 코리아가 만든 제품들 다 샀어요. 그 어디 가서, 당신 일본 사람이냐? 나 한국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외국에 가서 자랑스럽게, 한국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 못한대요. 감춘대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 당당하던 그 참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됐느냐.
잘 산다고 뭐 그때보다 잘 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옛날보다 타락했다. 예. 자, 이렇게 하니까는 뭐 강남에 뭐 그 수박밭이었잖아요. 강남 전체가 수박밭이었어요. 그 땅값이 올라가고 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거 살만 났죠. 예. 이게 경제 성장입니다.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을 맞았을 때 뭐 뉴딜 정책을 이제 그 이제 세워 가지고 뭐 이제 무슨 뭐 강도 이제 그 수로공사도 하고 도로공사도 하고 댐공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800만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부가 이 경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공황으로부터 탈출했다. 굉장히 그 경제 교과서에 아주 1등 사례로 가장 훌륭한 사례로 이제 인용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뉴딜 정책에서 일자리 만드는 방법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없잖아요. 막 이걸 하긴 해야 될 텐데 돈이 이제 없으니까는 일본으로부터 1965년도에 이제 그 돈을 받아냈죠. 일제 돈을 받아낸 나라가 우리 말고도 5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돈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다 날렸어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만 이 돈 8억 달러를 들여와가지고 이걸 참 요긴하게 쓴 거예요. 이거 가지고 포항제철도 놓고 이거 가지고 고속도로도 놓고 정유회사도 만들고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월남 파병을 한 거예요. 1965년부터. 월남 파병을 하니까는 무슨 어떤 정도가 됐느냐 하면은 그 전략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이 만일 월남 전쟁을 한국군에게 맡겼다고 하면은 월남 전쟁은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국군의 그 전투 능력, 이거 세계에 아주 빛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케네디 대통령한테 1962년대 돈 빌리러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이게 1968년, 69년 뭐 이렇게 되니까 한국군의 그 위상이 올라가니까는 세계 나라들이 말이죠. 아유, 한국, 서로 다퉈가면서 한국에 돈 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중동에 그 오일 달러가 많이 있는데 거기 건설붐이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하질 못해요. 왜? 원체 더운 나라니까. 사막의 나라. 거기 가서 어떻게 노동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월남에서 단련된 우리 용사들이 제대를 함과 동시에 바로 글로 갔어요. 또 제대를 함과 동시에 그 월남에 나와 있는 그 미국 회사들에게 취직을 돼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또 배워가지고 또 한국 와서 또 기술자로 또 일을 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그 월남 특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의 달러가 이제 막 넘쳐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밤잠 안 자고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양김,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뭐였냐면 고속도로 만드는데도 그거 못 만들게 그냥 가서 팔자로 큰 대자로 가서 누워 있고 회방을 하고 또 월남에 파병을 하니까 젊은 피를 팔아먹는다 이런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원조를 중단해서라도 이 박정희 독재를 이거 막아달라. 이딴 소리 하고 다녔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무슨 독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빨갱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빨갱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박정희를 이제 몰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신이라고 하는 게 1974년도 아닙니까? 한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김씨라는 사람은 다니면서 이거 어린애도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이런 험악한 짓을 하고 다니고 빨갱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통일하자고 그러고 이런 양김한테 정권을 내놨다. 그러면 뭐 김대중이 정권을 가져가든지 김영삼이 정권을 가져가든지 했을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랬다면은 그때 넘어갔어요. 그때 한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랬다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그거를 건설한 나라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 죽을 써서 뭐 개한테 주듯이 이 나라를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주면은 그 나라 바로 북한으로 넘어갈 줄 뻔히 알면서 이러니까 못 준 거예요. 이게 유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를 생각 못하고 뭐 더 그때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 권력욕이 많아서 뭐 못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유신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럼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줘서 북한으로 넘어갔어도 좋아요? 예? 이거 비판할 걸 비판해야죠. 예. 그 아까 얘기한 그 마하티르 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는요 35년 동안 했어요. 응? 자, 이게 박정희입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인물들이 박정희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빨갱이들은 왜 박정희를 저렇게 못살게 굴고 이승만을 욕을 하느냐. 저 사람들이 증오하는 거는요. 박정희, 이승만만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메가더도 증오하고 미국도 증오해요. 그 다음에 재벌도 증오해요. 왜? 재벌이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해졌어. 저 재벌이 없으면 이 나라가 부강 안 해졌고 그러면 북한에 흡수 통일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재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 부자가 됐어. 이래 증오하는 거예요. 미국만 아니었으면은 또 메가더만 아니었으면은 6.25 전쟁 때 바로 우리가 북한으로 흡수됐을 텐데 미국하고 메가더가 저게 원수라. 박정희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GNP가 북한의 2분의 1이었어요. 정확히 60%였었어요. 이렇게 북한보다 못한 나라를 지금은 얼마예요? 25배 우리가 GNP 25배가 더 높아요. 이건 공식적인 기록이고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삶의 질을 보면은. 예? 자, 이렇게 북한보다 너무 앞서가게 만든 이 박정희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박정희가 건설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준 이승만이 미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재벌을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하고 이승만을 미워하고 박정희를 미워하는지 이제들 아시죠? 빨갱이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적화 통일될 기회가 이제는 거의 영원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권 가져가면요. 청와대가 북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북조선 총독부가. 예. 이거 저 사람들이 왜 박정희를 욕하는지 여러분 똑바로 보시고 그 사람들이 박정희를 욕할 때 얼굴 좀 빤히 쳐다보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뭐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훌륭하다. 또 박정희는 욕심 많은 독재자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제 팽배하고 있는데, 그럼 박정희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박정희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길래 그렇게 폄하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죠.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도현이라고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박근혜를 이제 공격하는 얘기인데, 부모가 다 같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아주 많이 잘못해서 또 죽을 짓을 해서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험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정체입니다. 예.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현충원을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묘와 이승만 대통령 묘는 지나치고 곧바로 김대중 묘로 갔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싫고 또 이 나라를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도 싫다. 오직 문재인한테는 김대중 대통령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김대중은 누구냐? 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대중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게 역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어야 했고, 또 대통령이 돼서 저지른 여러 가지 역적 행위에 대해서 여적죄로 처벌이 돼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가 최고라고 최고의 인물로 여긴다. 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김대중은 뭘 했느냐? 이 나라를 파괴하고 북한에 넘겨주려 했어요. 예. 이런 김대중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진실을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진실은 거의 없어. 전부 거짓말, 왜곡된 거. 이런 것들을 김대중 기념관을 크게 비싸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전부 장식을 했어요. 그럼 박 대통령은 뭐냐? 대한민국을 건설한 박 대통령은 기념관 없어요. 저기 상암동에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이에요. 이게 바로 건설입니다. 산이 푸른 것도 박정희 기념관이고 포항제철도 박정희 기념관이고 대한민국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에요. 예. 여기에 벌써 문 후보의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마지막 순간을 보고 평가하는 게 이 정도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직을 했는가. 예. 박정희가 참 이 신복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길러준 김재규가 있어요. 중앙정보부장. 그 사람이 어느 날 많은 사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귀신에 쓰였는지 박정희 대통령을 쐈어요. 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조사관이 이제 물으니까 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셔야 당신이 빛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쏴버리면은 당신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김재규가 내 앞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나를 존경한다고 그랬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근엄해서 별로 사람들이 안 간다. 박정희 대통령만 죽이면은 자기 앞에 그 문정성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를 줄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다.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그래요. 그 시해를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가슴에 맞고 또 뒤로 가서 여기 머리에 대고 또 쐈어요. 예. 그 가슴에 쐈을 때 푹 이렇게 그 엎어졌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각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태연하게. 예.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 김계원이라는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 요원을 시켜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국군통합병원 분소에 이제 갖다 놔 철통같이 경계를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 군의관한테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 군의관이 검사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운명을 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지 몰랐어요. 군의관이. 왜? 허리띠가 너무 날것날것 이건 뭐 끊어질 정도의 정도로 날것날것해 있고 넥타이 핀이라고 찾는데 이건 뭐랄까 그 도금이 예, 전부 헐어져 버렸고 또 여기도 한 것도 전부 도금이 헐어져 버렸고 예. 그 다음에 시계를 하나 찾는데 그것도 전부 도금이 벗어져 버렸고 도저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놓고 이 문재인 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재인 쪽 사람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인물들은 박 대통령을 어떻게 봤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사람을 인솔해 가지고 똑같은 견학 코스를 구경을 시켰는데 갔다 와서 10사람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니까 각자 본 게 달랐다. 각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만 봤다. 똑같은 걸 봤는데도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를 놓고 문재인 쪽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세계 유수 인물들이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자, 여기 그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키신저 다 아시죠? 미국에.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19세기, 20세기에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구한 혁명가들이 있었다. 5개다. 하나는 일본의 명치 유신, 두 번째는 터키의 게말 파샤, 이집트의 나세르, 페루의 벨라스코, 한국의 박정희다. 이 중에서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경제 발전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오직 박정희 한 사람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하고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성공을 시키려고 하다가 국가를 망친 사람이 있다. 바로 소련의 고르바초프다. 이런 얘기를 키신저가 했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먼저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한 소위 민주화의 토대를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를 엄청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신저가. 그 다음에 제3의 물결로 유명한 그 엘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는 그 나라 수준에 맞도록 적당히 통제돼야 된다. 예를 들면 1974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백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흑인들이 못 갔어요. 이게 당시의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도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미국에서도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있습니까? 예? 민주국가에서. 예. 자, 이렇게 이를 적당히 제한돼야 하는데 이를 놓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 박정희 편을 들었어요. 예. 박정희 모델은 누가 뭐래도 세계가 다 본받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엘빈 토플러. 그다음에 강대국의 흥망이라고 한때 유명했던 그 폴 케네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박정희는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정상급의 경제로 도약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푸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말로 쓰여졌든 간에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난 다 읽고 싶다. 예. 그는 내 모델이다.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는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가 없었다고 하면은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리관유, 소위 싱가포르의 이광유,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에 이익만 쫓았다고 하면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이건 진짜 훌륭한 사례다. 어깨가 으쓱 커지는 거예요. 예.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코리아. 아주 코리아, 코리아가 만든 제품들 다 샀어요. 어디 가서, 당신 일본 사람이냐? 나 한국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외국에 가서 자랑스럽게, 한국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 못한대요. 감춘대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 당당하던 참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됐느냐. 잘 산다고 그때보다 잘 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옛날보다 타락했다. 예. 자, 이렇게 하니까는 강남에 수박밭이었잖아요. 강남 전체가 수박밭이었어요. 그 땅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거 살만 났죠. 예. 이게 경제 성장입니다.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을 맞았을 때 뉴딜 정책을 이제 이제 세워 가지고 이제 무슨 강도 이제 수로공사도 하고 도로공사도 하고 댐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800만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부가 이 경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공황으로부터 탈출했다. 굉장히 경제 교과서에 아주 1등 사례로 가장 훌륭한 사례로 이제 인용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뉴딜 정책에서 일자리 만드는 방법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없잖아요. 막 이걸 하긴 해야 될 텐데 돈이 이제 없으니까는 일본으로부터 1965년도에 이제 돈을 받아냈죠. 일제 돈을 받아낸 나라가 우리 말고도 5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돈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다 날렸어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만 이 돈 8억 달러를 들여와가지고 이걸 참 요긴하게 쓴 거예요. 이거 가지고 포항제철도 놓고 이거 가지고 고속도로도 놓고 정유회사도 만들고 다 한 거예요. 그다음에 월남 파병을 한 거예요. 1965년부터. 월남 파병을 하니까는 무슨 어떤 정도가 됐느냐 하면은 그 전략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이 만일 월남 전쟁을 한국군에게 맡겼다고 하면은 월남 전쟁은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국군의 그 전투 능력, 이거 세계에 아주 빛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케네디 대통령한테 1962년대 돈 빌리러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이게 1968년, 69년 뭐 이렇게 되니까 한국군의 그 위상이 올라가니까는 세계 나라들이 말이죠. 아유, 한국, 서로 다퉈가면서 한국에 돈 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중동에 그 오일 달러가 많이 있는데, 거기 건설붐이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하질 못해요. 왜? 원체 더운 나라니까. 사막의 나라. 거기 가서 어떻게 노동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월남에서 단련된 우리 용사들이, 예, 제대를 함과 동시에 바로 글로 갔어요. 또 제대를 함과 동시에 그 월남에 나와 있는 그 미국 회사들에게 취직을 돼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또 배워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또 기술자로 또 일을 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그 월남 특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의 달러가 이제 막 넘쳐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밤잠 안 자고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양김,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고속도로 만드는데도 그거 못 만들게 그냥 가서 팔자로 큰 대자로 가서 누워있고 회방을 하고, 또 월남에 파병을 하니까 젊은 피를 팔아먹는다 이런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원조를 중단해서라도 이 박정희 독재를 이거 막아달라, 이딴 소리 하고 다녔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무슨 독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빨갱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빨갱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박정희를 이제 몰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신이라고 하는 게 1974년도 아닙니까? 한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김씨라는 사람은 다니면서 이게 어린애도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이런 험악한 짓을 하고 다니고 빨갱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통일하자고 그러고 이런 양김한테 정권을 내놨다. 그러면 김대중이 정권을 가져가든지 김영삼이 정권을 가져가든지 했을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랬다면은 그때 넘어갔어요. 그때 한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랬다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그거를 건설한 나라인데 그거를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훈센 정 총리들도 박정희 추종자로 유명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1970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마하티르에게 요청을 했어요. 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좀 견학을 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 그 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말레이시아에는 6집 걸러서 자가용이 한 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 계산으로는 한 한국에 35년 정도는 돼야 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본받고 싶어서 저 견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마하티르가 당신 같은 독재자 만나고 싶지 않다. 하도 한국에서 독재자 하니까 진짜 독재자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최고로 존경한대요. 예. 그 다음에 등소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내 멘토다. 등소평이. 예. 그래가지고 등소평이 빨간 까만 고양이가 됐든 하얀 고양이가 됐든 잘 살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을 해서 박정희 모델을 따라 가지고 오늘날의 중국을 지금 건설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후진타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새마을운동을 많이 연구했다. 그다음에 지금 상당수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김정일은 또 그 전에 그 소를 몰고 간 그 정주영 회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뭐 옛날에 유신이다 뭐자 하고 박정희를 욕하지만은 박정희는 그 3.1 운동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냐. 서울을 봐라. 서울은 내가 보기에 그 도쿄보다 더 멋있다. 이건 민족의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 문재인 쪽 사람들은요, 김정일 맛도 못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자, 그러면 간단히 세계인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박정희가, 잠시 좀 살펴봅시다. 뭐 다 아시다시피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44살이었어요. 지금 44살짜리들 한번 보세요. 애입니다. 그 44살 때 국가 이거 큰일 났다. 목숨 걸고 혁명을 했어요. 혁명을 해서 이제 보니까 이게 국가를 이걸 어떻게 뭐 그 경제 성장을 어떻게 배고픈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이게 깜깜한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제 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남한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반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도탄에 빠진 소위 배를 고른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걸 했는데 당시에 그 경제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1년에 1억 5천만 달러 당시에 해당하는 물자를 원조로 받았어요. 돈으로 받은 게 아니야. 물자를 받았어.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유연탄하고, 석유하고, 잉여 논산물 하고,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시중에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정부를 운영을 한 거예요. 국가를 운영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충 자금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그리고 당시에 실업률이 30%예요. 그리고 이게 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오니까는 도시에 농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게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자식을 공부를 못 시켜. 그게 서울로 올라왔어. 예. 그래서 그 서울에 그 불만 세력이 많이 생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았냐 하면은 당시에 160개국이었을 거예요. 160개국 중에서 159개, 9번째로 못 살았어요. 예.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어요. 자,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런 분석을 이제 쭉 했는데 그 분석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쓴 요만한 희귀본 책자가 있어요. 국가와 혁명과 나라고 하는 책자에 다 이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62년도에 그 케네디한테 갔습니다. 돈 좀 꾸러.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 당했어요. 못 만났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그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서독에 광부 500명, 그 다음에 간호사. 이거를 수출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수출해서 이 사람들이 받을 봉급을 담보로 해서 서독 정부로부터 좀 돈을 꾸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부 500명을 뽑는데 대학교 졸업생들이 거의였었어요. 대학교 졸업생들이. 예. 5만 명이 몰렸어요. 500명 뽑는데. 예. 당시의 취업난이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광부는 뭐 지하 1000km, 1000m, 1km, 지하 1km에서 일을 했고 간호사들은 매일 밤낮으로 시체를 닦았어요.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울었어요.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국가 중흥의 선도자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다 울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루프케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서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잠을 안 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예. 쥐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쥐털을 가지고 이제 밍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코리안 밍크예요. 예.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어요. 그 가발 산업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기능공을 갑자기 양성을 시켰어요. 기능공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대학 가야 소용없다. 기술이 있어야 산다. 하는 정서가 사회에 팽배됐어요. 오늘날하고 정반대입니다. 예. 이 인프라가 생긴 거예요. 인프라 인력이 생긴 거예요. 기능공을 이제 양성을 해가지고 서독에서 열리는 매년 열리는 이 기능 올림픽에 이제 내보냈어요. 한국이 1등, 2등, 3등 다 차지했어요. 그 신문에 대서특필돼 세계.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다. 이렇게 각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특사들을 보내고 이제 대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값싸고 질 좋고, 그 다음에 그 선량한 기능공들이 많이 양성돼 있으니 한국에 와서 공장을 좀 세워주시오. 그 사실이거든요. 1, 2, 3등 다 했으니까.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공단을 막 세우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공무원들 거기 개인 모터게 그냥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다 해줬어요. 공무원 개입하면 이거 안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그냥 불어났습니다. 일자리가 엄청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하면은 이게 말이에요. 기능공을 양성하더니 갑자기 또, 그 일본 뭐 서독 뭐 유럽 미국 이런 데 나가 있는 그 우리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을 전부 대거 유치했어요. 대거 유치해 가지고 키스트를 만들고 다 아시잖아요. 키스트를 만들고 카이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00명 규모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과학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외국에서는 이미 한물간 제품들, 와이사스, 직물 짜는 거라든지, 세타 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만드는 거라 전화기라든지, 이런 외국에서는 한물간 구식 제품들, 이런 거 외국에서는 별로 안 쓰니까, 외국에서는 사걸로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이제 도면, 우선 도면이 있죠, 도면이 있고 그 도면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스펙 기술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프차 한 대 만드는 그 기술 자료 TDP, 테크니컬 데이터 패키지, 그 TDP 양이 얼마냐? 한 10개 추록분은 될 거예요. 엄청나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수송선으로 전부 갖다가 한 번도 그때 당시 손톱깎이를 만들어 봤습니까? 뭘 만들어 봤습니까? 그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한국 기업들한테 막 하나씩 준 거예요. 그 한국 기업이 그걸 가지고 까막눈이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을 다 보내줘 가지고 이거 도면 보는 거 가르쳐 주고 이거 읽는 거, 기술자료 읽는 거 가르쳐 주고 그 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 적당히 만들려고 하다가 과학자들한테 그냥 혼이 나고 기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그 산업 인프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생산 인프라가. 예. 자,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공장을 세워주고 또 우리는 외국에서 한물간 제품들을 또 이걸 갖다가 우리 생산 기술을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또 이것저것 막 만드니까 그동안에 그 굶주렸던 그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족족 전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만들어내기 바쁘고 국민은 사서 쓰기 바쁘고 그러니까 경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다 아시다시피 1973년에
이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1972년부터 연평균 13%씩 상승을 시켰어요. 경제 성장. 이 기적인 겁니다. 제가 1974년도에 미국의 그 석사 과정을 밟으러 갔는데 경제 공부를 하는데 한국의 그 한강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세계 경제에 이건 유례가 없던 이건 일이다.